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과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직접 수사를 크게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차장, 부장급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대검 지휘부에 이어서 청와대 관련 의혹을 겨냥한 수사팀도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한 사실을 시인한 뒤 이란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에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8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한 직후 추가 보복이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타이완 선거가 중국에 대한 저항을 선포한 차이잉원 총통 재선과 집권당의 국회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나면서 미국과 중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큰 영향을 받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일국과 이체제에 타격을 주면서 중국의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차량 기록을 확보해 동선을 분석하고 있는데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조만간 직접 경찰에 나와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내기 위해서 2천억 원 넘게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사업 일정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5개월치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춥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요.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1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대기질은 깨끗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에는 낮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4.6도, 대전 1.2도, 대구 0.8도, 부산 1.5도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5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맑은 날씨 속에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초속 1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포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진행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어느 지역구로 나올까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여권 핵심 관계자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민정 대변인이 출마 결심을 세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전에는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고 대변인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진행을 돕기로 한 만큼 15일쯤 청와대 인사 발표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관들의 지역구가 거론되는데요. 먼저 녹취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김현미 장관 지역구로 도전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나 조대원 당협위원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크고요. 총선 불출마가 확정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광진을로 출마한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격돌이 유력해 보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어디로 출마하든 유권자들의 관심 지역구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간추린 정치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존 정당 명칭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정당 명칭 사용이 정당법상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고향에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다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단 7일 만에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모두 쫓겨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지휘부에 이어서 청와대 관련 의혹을 겨냥해온 수사팀도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또 한 번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2월에 있는 평검사 정기 인사는 발령 일자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기 인사는 규정상 인사 발령일로부터 10일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게 돼 있어서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평검사 순으로 인사가 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중간 간부 인사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은 지난해 8월 발령이나 아직 보직 유지 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검사 인사 규정상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 등이 이루어질 때는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법무부에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을 발표한 뒤 인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이나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이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 검사와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차장검사와 형사 6부장도 인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장이나 부장급뿐 아니라 부부장 검사도 승진 등의 방식으로 인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될 수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항명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복 인사 논란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자치비서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상세한 목록을 제시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해당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비판에 검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다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었고 검찰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2016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해 그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일인 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법무부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보냈다는 문자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좌천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로 가득 찬 문자를 보냈다고 주 의원이 주장하자 법무부가 전문을 공개하면서 즉각 반박한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 섞인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료 검사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검찰 조직을 권력에 취해 유린하는 듯한 이러한 문자를 발송한 검찰국장,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문자 전문을 공개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는 내용 등인데요. 법무부는 개인 문자가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돼서 정치적인 공격 소재로 사용되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검찰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내고 남한은 북미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새해 주요 정책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한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담화에서 남측이 북미 관계에 끼어들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설레발을 친다거나 호들갑, 바보 신세, 중불나게 끼어든다거나 하는 표현은 남측에 대한 불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김계관 고문 담화는 지난해 8월 북한이 삶은 소 대가리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표현 수위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까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첨단 군사장비 도입과 관련해 욕설 수준의 험담을 했지만 11월 이후 진정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표현이 제외된 것은 면밀한 계산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긍하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은 대화 방법을 알려준 북한식 화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계관 고문 담화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 자체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행보에서 특정 부분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의 초점은 한국 정부가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우리 정부가 빛나는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용한 촉진자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북한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이란이 2015년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의 완전한 준수를 이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 정부는 현지 시각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란의 핵 합의에 어긋나는 모든 조처를 되돌리고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의 무력 행동이나 핵, 탄도미사일의 확산 시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의 재선과 집권당의 국회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난 타이완 선거 결과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큰 영향을 받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일국가 이체제에 타격을 주면서 중국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전을 거듭했던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에게 홍콩 시위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타이완 여야의 지지율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일국가 이체제를 내세운 중국의 압박은 지난해 홍콩 구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타이완 대선과 총선까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유세 내내 중국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강조했고 유권자들은 적극 호응했습니다. 我也希望北京当局可以理解，民主的台湾、民选的政府不会屈服于威胁、恫吓，两岸的相互尊重跟良性互动，才符合彼此人民的利益跟期待。 等于说有这样的民意基础，是在于我们希望台湾人能够自己决定我们的未来，守护我们的价值，这样子。对。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강대국 구상은 홍콩에 이어 타이완의 암초를 만난 반면 미국은 타이완을 보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첨예한 갈등 속에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타이완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1979년 단교 이후 가장 긴밀합니다. 온건한 독립파이면서 중국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차이 총통의 노선은 중국의 팽창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의 저력을 입증했다며 차이 총통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새해에도 홍콩과 타이완 정국은 미중 갈등과 맞물려 혼란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쪽 65km 지점에 탈화산이 폭발해 화산재 기둥이 10km 이상 치솟고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탈화산섬을 영구 위험 지역으로 선포해 관광객 등의 진입을 금지하고 반경 14km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관광객 등 6천여 명이 대피하고 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 달 사이 여러 대의 택시가 연이어 털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에도 절도가 이어졌는데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몰래 숨어 지하주차장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주차장에 있던 택시 10여 대가 한꺼번에 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뒷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고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칩도 빼서 달아났습니다. 블랙박스는 양쪽 사이에 다 있고 칩만 빼갖고 왔습니다. 이제 자기 얼굴이 찍혔으니까 그걸 노출 안 시키려고 빼갖고 간 거죠.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불과 보름 뒤 옆 단지에서 다시 택시 10여 대가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출입이 쉬운 아파트를 골라 CCTV가 없는 구역을 노렸습니다. 택시 연쇄절도가 일어났던 아파트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엔 지하주차장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절도 사건 이후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CCTV가 있는 곳만 골라 차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는 한 달째 제자리입니다. 범인은 교묘하게 CCTV가 없는 경로를 골라 이동한 데다 손에 장갑을 끼고 범행을 하는 등 이렇다 할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출귀몰한 범인의 행각에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을지 택시기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하죠. 불안하고요. 또 이러면 또 그럴까 걱정되죠. 수시로 경비 아저씨가 수시로 지금 순찰 돌아요. 조언이야 뭐 없어졌다 생각하면 되지만 차량 손상돼서 일 못하는 거는 그게 또 더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냥 지상에다가 올려놓고 좀 대기하더라도 아침에.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의 치안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건모 씨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직접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의 첫 경찰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김 씨의 첫 소환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2016년 8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김 씨의 동선과 행적 등입니다. 김 씨 출석에 대비해 강제 수사도 진행되는 등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김 씨 차량을 압수수색해 내비게이션 GPS 기록을 확보하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소로 지목된 논현동의 유흥업소나 그 주변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오면 성폭행 의혹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이 김 씨가 차를 타고 업소로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GPS 기록이 성폭행 의혹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김 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직접 출석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또 업소 관계자가 피해 주장 여성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사슴벌레 농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사슴벌레 유충 7,000마리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곤충 사육장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엔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생활용품점과 게임방 등의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우리나라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내기 위해 2천억 원 넘게 투입되는 달 궤도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형 국책 사업인데 참여 연구자들은 5개월치 연구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탐사선 무게 증가로 발사 일정이 연기되며 홍역을 치렀던 달 궤도선 사업. 이 사업 연구자들이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한 건 지난해 6월 의결된 사업 계획안이 빌미가 됐습니다. 사업안에 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계속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치 8억 5천여만 원이 빠진 겁니다. 당시 사업단장은 달 궤도선 중량 문제 등이 불거지며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저희 달 탐사가 계속 점검을 받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 6월에 되면서 협약된 6월부터만 인건비 등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다릅니다. 달 탐사 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계속 과제여서 과기부의 중단 조치가 없으면 사업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궤도선 중량 증가 문제 등을 폭로한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과기부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징계성이나 보복성 같은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8억여 원 가운데 인건비 7억여 원은 정부 출연금에서 편법으로 지급됐습니다. 노조는 받지 못한 연구수당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의 문제로 이 폐교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과 자물쇠, 낡은 건물 외벽 등은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가늠케 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학교로 지난 1995년 문을 닫았습니다. 1982년 이후 이 학교처럼 충북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250곳, 매각이나 임대,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도 많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아직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는 모두 37곳에 달합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폐교, 굳게 닫힌 철문과 폐교를 알리는 표지판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도 1995년에 문을 닫았는데 10여 년 전 잠시 농민들의 유기농 농업 교육시설로만 활용됐습니다. 주민들은 폐교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활용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농촌에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로 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설하고 뭐 거기서 좀 저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같은 것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팔고 뭐 그런 것 좀 했. 지금까지 주로 분교가 문을 닫았지만 최근에는 본교가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7년에 폐교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소득 증대 시설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력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폐교도 그만큼 는다는 점. 폐교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교육당국 역시 법적 한계와 이해관계 등으로 해법을 찾기 난감한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라.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학생 감소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폐교. 폐교를 지역 주민 복지와 생산적인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지역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과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른바 비례위성 정당 명칭을 허용할지를 오늘 결론 낼 예정입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 목록을 작성해 제시한 건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이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충돌로 경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4+1 공조체제를 또 한 번 가동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동물국회로 얼룩지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이른바 4+1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표결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준 절차 역시 처리를 자신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황골탈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본회의에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촉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직 정세균, 현직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직 정권 하수인 DNA만 있다면서 심판받을 거라고 날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또 검찰 인사가 학살이자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낸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최악의 대학살 보복 인사 및 편향된 코드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항명이라고 총공세를 하니 민주당은 본회의를 오후 늦게까지 미뤄놓고 합의 노력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 역시 내부적으로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에 대한 회의론도 작지 않은 데다 총리 인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대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미온적인 태도라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비례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들의 명칭 사용을 허용할 건지 오늘 중앙선관위가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른바 비례 자유한국당 이름 사용을 불허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따지기 위해 찾은 건데 그만큼 비례정당 명칭에 나름 사활을 건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실무자선에서 다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이 부분은 굉장히 바르지 않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례 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법에는 창당 준비위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준비위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당 창당 준비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 자유한국당 준비위와 비례 한국당 준비위, 비례 민주당 준비위 등 모두 3개입니다. 선관위는 논란이 커지는 걸 감안해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비례정당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할 것이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유사 명칭에 따라서 선거 때 유권자들이 겪을 혼란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 이런 가운데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각 정당들의 총선 준비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카카오뱅크 1000만 신화를 썼던 이용우 공동대표를 7번째 영입 인재로 발탁했고 현장에서 경험한 혁신을 정치에서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 등을 겨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당의 지도급 인사들께서는 수도권 험지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에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아마 다치고 말 것입니다. 또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한신당은 공식 창당대회를 열어 제3지대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한신당은 중도개혁 제3세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밀어내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전 의원의 향후 행보도 큰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의 총선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내린 48.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오른 46.5%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 등 중동 정세 불안과 검찰 고위직 인사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율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란히 소폭 하락하면서 민주당은 41.1%, 한국당은 31.3%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7%, 정의당 5.5%, 민주평화당 1.9%, 우리공화당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청와대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4번째 시도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는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검찰은 상세한 목록을 제시했는데도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상세 목록을 제시한 건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며 이 목록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아 영장과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의로 작성한 목록을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위법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불가능했던 이유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은 범행 계획과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 그런데 피의자가 18명이나 돼 누구에 대한 어떤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 협조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검찰에 앞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처럼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한 검찰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해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었고 검찰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7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영상 1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등 서쪽 지방은 눈구름이 지나면서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상 1도, 강원도 춘천이 1도, 대전 4도, 울산과 포항은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이번 주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성이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쟁반을 집어던지는 이른바 백화점 갑질 영상이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여성의 정신병력을 조회하기로 하는 등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애초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던 보안요원도 여성을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이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음식 담긴 쟁반을 집어던집니다. 뺨까지 맞았지만 보안요원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 장면이 백화점 갑질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백화점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영상은 10일 오후 1시쯤 지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촬영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백화점 측은 어떤 여성이 다른 손님에게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며 소리 지른다는 민원이 들어와 보안요원이 나서 제지하자 난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여성은 경찰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격인 보안요원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정신병력을 의심해볼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녁 보안요원이 다시 지구대를 찾아 처벌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보안요원을 불러 여성에게 폭행당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여성의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한 뒤 수사를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한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아직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혐의 아직까지 부인하십니까?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6개월여 만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승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여성의 나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데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말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영장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도박이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 씨도 도박 혐의 인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같이 한 적은 없으신가요? 법원이 승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양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시작되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지난달 장애인 동료 지원가로 채용된 20대 중증 장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중증 장애인에게조차 실적을 강요하는 섣부른 정부 정책이 부른 안타까운 죽음이란 지적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취업 상담을 해주는 동료 지원가 설요한 씨는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 씨가 동료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였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이유는 내 걸고가 우리는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랐어. 설 씨는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급여로 지원한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을 채용한 기관이 변제해야 하는 시스템에 심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료 지원가들에게 한 달에 취업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 4명을 직접 발굴하고 한 명당 5번씩 만나야 하는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실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지원가들도 아마 그런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김포시의 한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5명 중 3명이나 과중한 노동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가 더 심해지고 누워서 컴퓨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쓰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심해지고 이래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거든요.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발굴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동료 지원가를 도와주는 보조사 지원 등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그러나 실적대로 급여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당 방식, 실적 중심으로 이 급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설 씨의 49제를 맞는 오는 22일 서울역에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대규모 공동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비례에 안 맞는 비례대표제, 17에서 20대 비례대표 의원 211명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90%가 40에서 60대, 출신 직업으론 20% 가까이가 정치인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양한 계층과 직능,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자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성 정치인의 정치 생명 연장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성 탐사 예비 우주인 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 한인 의사. 2년간의 예비 우주 비행사 수업을 마치고 2024년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 임무에 투입될 한국계 미국인 조니 김 씨입니다.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8평짜리 주상복합 주택 청약에서 최고 79점짜리 당첨자가 나와 화제라는 기사도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공무원 공화국.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152곳 가운데 74%가 인구는 줄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 보낸 줄도 모른 채 중재자 자처한 청와대.
북한이 주제넘게 설레발이라는 조롱성 발언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는 기사 일면에 배치됐습니다. 다음 한겨레입니다. 빚 떠안고 부모된 10대들. 청소년 부모 3명 가운데 1명은 양육비로 생긴 빚을 떠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별도의 국가 지원책이 없어 불법 대출이나 사채에도 손을 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기사도 일면에서 다뤘는데요. 주어진 권한을 모두 쓸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과 함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의 해체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도 보시죠. 조선일보는 진보 판사들의 연구 모임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정면 비판했다는 기사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나이 50인데 아빠 찬스라니 섭섭하다. 나이 50인데 독립 못했다니 한심하다. 아버지 문희상 의장이 육선을 한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석규 씨와 최근 여권의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한 원어민 영어학원 강사가 미취학 아동에게 인육 동영상을 보여주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강사 자질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이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경제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망으로 촉발된 미-이란 갈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공격 대신 경제 제재를 택했습니다. But now it's increased substantially. I just approved it a little while ago with Treasury. 교역과 금융, 물자 유입을 막는 기존 경제 제재를 넘어 더 강력한 압박 수단을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당시 유럽 등 주요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를 시작했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압박에 사실상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란에 대한 수출은 89%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소율이 이란의 상위 수입 20개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미국이 더 강력해진 경제 제재를 예고한 만큼 대이란 수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이란 갈등이 더 격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입니다. 국제 유가 등락에 민감한 우리 경제 구조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은 자칫 내수 부진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봐서는 이런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은 적지만 과거에 이런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했을 때의 사례를 본다면 이런 것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가 상승에 인해서 물가 상승,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약화되는. 금융당국은 미이란 갈등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완화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글로벌 기업 부채로 인해 세계 경제가 산사태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해 예상되는 10가지 흐름 가운데 하나로 부채 산사태를 꼽았습니다. 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기업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부실해질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유독 강경한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 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도 강경 발언으로 대응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차별 발언도 이에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017년 7월 거리 연설 중인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시민들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こんな人たちに皆さん、私たちは負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
都政を任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じゃありませんか。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야유를 퍼붓는 것도 다반사. 보다 못한 최측근 인사는 공개적으로 아베 총리의 자제를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答弁の時のいたけだかな態度が気に食わない、やじにいちいち反応するところが嫌いだといった理由を挙げる方が少なくありません。これほど残念でもったいなく感じることはありません。 정치적 반대파를 향한 부적절한 발언 못지않게 아베 총리는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는 아빠는 애인에게 권하고 엄마는 옛 애인을 찾아서 투표하러 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려 한 말이지만 일본 누리꾼들은 이 말을 지난해 최악의 정치인 성차별 발언 2위로 꼽았습니다. 기혼 남성의 혼외 연애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여성을 경시하고 있다. 가족관이 비뚤어졌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악의 성차별 발언 1위는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일본 정계 넘버2 아소 부총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인이 나쁜 것처럼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쪽이 문제라고 한 게 1위에 꼽혔습니다. 이른바 아베키드로 불리는 하기우다 문부과학상과 이나다 전 방위상은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습니다. 틈만 나면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외치는 아베 내각이지만 실상은 낙제점 수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필리핀의 관광 명소로 알려진 탈화산이 폭발해서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마닐라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탈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 기둥이 10km 이상 치솟았습니다. 화산재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의 케손시 북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탈화산 인근 지역에서 규모 2.9와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탈화산섬을 영구 위험 지역으로 선포해 관광객 등의 진입을 금지하고 반경 14km 이내에 거주하는 만여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주민과 관광객 등 최소 6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Lumitas na gabihan namin yung gamit ng mga sa bahay. Wala na. wala na tao doon. 탈화산의 폭발로 생긴 화산재가 활주로에 떨어지면서 현지 시각 오후 6시부터 마닐라 국제공항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탈화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은 즉시 대피하고 위험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교민도 필리핀 정부와 언론에 경보를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탈화산은 1911년과 1965년에도 폭발해 각각 1,300명과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탈화산섬에는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 분화구까지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필리핀의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타이완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서 입법위원, 즉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최종 개표 결과 전체 113개 의석 가운데 민진당은 61석, 국민당은 38석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차잉원 총통은 민진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임기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세계 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있는 천연고도입니다. 새 광주시는 역사와 문화뿐 아니라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김항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정책 공모에서 팔당 허브섬과 휴로드 조성 사업으로 1위에 선정돼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팔당호 물안개공원과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허브섬과 휴로드 1단계 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주민복지사업의 중심에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취약한 구도심 주민을 위해 생활과 관련한 거의 모든 민원을 도맡아 해결하는 전천후 민원 해소방입니다. 경원도 행복마을관리소는요,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마을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성분들 안심기가 지원이나 어르신들 이제 간단한 집수리 같은 부분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도 새해 역점 사업. 6천여 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산업단지와 공공형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해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좀 길을 세워주는 일, 그리고 우리 6천여 개 되는 중소기업인들의 살려내는 일, 그리고 전체 우리 광주 구석구석을 챙기는 일이 최선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역철도망 구축과 도로 확장,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통해 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Three, two, one.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4.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영상 1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모레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등 서쪽 지방은 눈구름이 지나면서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빠르게 얼면서 빙판길이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중북부 지역은 낮 동안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5도, 울산과 포항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